하시면 됩니다. 녹음을 한 거죠? 아, 예, 하시면.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에는 지금 몇 분 정도 있나요? 6명. 6명 정도요? 네, 곧바로 진행을 할게요. 어, 뭐 진행을 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소개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페이지가 있으니까. 어, 제 소개에는 빠져 있었군요. 오늘을 포함해서 총 3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늘을 포함해서 총 3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 전체 내용은 원래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도 아주 소수가 있긴 한데,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가 두 번 부동산으로 위기를 겪었는데, 뭔가 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죠. 부동산에서. 이게 뭐 어떻게 귀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정치권에서 주로 정책을 다루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삑사리가 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로 돌아간다고 가정할 경우 이게 2000년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나온 20년 역사 알고 있는데 그 돌아가면 도대체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고 장사질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전반을 좀 조망하는 조감도가 필요하다.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문제의식의 핵심이었고 그런 화두를 가지고 몇 년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제 작년 말경 특히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10.11호 대책이라고 불리는 거. 그거 보면서 이 조짐이 또 이제 스멀스멀 좀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을 또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걸 해서 이제 그 뒤로 어떤 이제 뭔가 좀 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3강을 다 듣게 되시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어떤 조감도, 부동산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실은 이러이러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3강째 주로 할 얘기인데 무엇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그중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본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부동산의 정치 경제학 정도로 무난하게 잡았고요. 오늘은 특히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중심으로 하고 2회차 때는 역대 부동산 60년사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좀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5가지 테마예요. 이제 마용성이라는 키워드 먼저 할 건데요. 마용성이라는 얘기는 우리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근데 놀랍게도 마용성이라는 단어는 아주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용성과 그다음에 이제 직주근접이라는 말도 엄청 많이 들어본 말인데 실은 그것도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 얘기를 좀 이따 드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직주근접과 교통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부동산 경기 변동론이라는 걸 좀 다루려고 그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흔히 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많이 듣는 거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뭐 교양 수준에서 많이 접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 개괄. 그래서 오늘 다루는 크게 보면 5가지 테마는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하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약간 개론, 이해하기 쉬운 개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올해부터 여차저차 해가지고 명지대 겸임교수를 맡게 돼가지고 내용은 부동산 박수치까지는 좀 쑥스럽고, 이제 실물 투자 분석학과라는 거를 해서 대학원 전역 과정인데요. 이제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책을 쓴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수업을 맡겨가지고 열심히 이제 했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과정 하는 거를 3강에 하게 되는 겁니다. 3만 원에 대학원 과정을 하시니까 등록금으로 치면 한 20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하는 거니까 매우 이제 가성비 있는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썼던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이 경제 전반을 좀 정리했던 책이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의 부지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불평등을 좀 국내 원인으로 했는데,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그리고 뭐 이제 3부에는 한국 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그래서 약간, 어, 제목은 불평등자가 들어가지만 세계 경제 전반, 세계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움직였는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9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부터 최근까지를 보기에는, 되게 이제 잘 정리된 책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줄여서 보통 소주성 정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삑사리가 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기도 했고, 진보 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어서, 진보의 정책 담론사를 아주 잘 알아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소주성 정책은 등장 초창기부터 저의 판단은, 우리가 불평등에 관한 이론을 분석, 처방, 집행으로 나누면 분석과 처방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과 처방은 원칙적으로 학자들의 몫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학자들이 엉망진창이다. 학문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신문이 나오는 게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틀린 분석에 기반한 틀린 처방이 나오니까 집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라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뒷단의 정책을 수정하려면 이론을 수정하는, 그러니까 틀린 이론, 틀린 처방, 틀린 분석, 이렇게 봐서 이제 아예 이론 자체를 뜯어고치기 위한 책이 좋은 불평등이어서 제가 공무원 연금을 다 깨서 아무튼 5년 동안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약간 그 유사한 주장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등등 뭐 이제 특히 이제 기자들 중에 약간 15년 차 이상 된 기자들은 과거의 담론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그 되게 이제 주목하는 편이었었고요.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저는 이제 뭐 그 좋아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그러니까 진보 경제학에 대한 전면 비판서였었던 셈이에요. 제가 이제 그쪽에 속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엉터리 이론을 한번 분기시켜야지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저런 험담도 많이 당하긴 했지만, 이제 그러나 표현을 제가 애티튜드는 되게 유지했거든요. 그 어떤 예의 바르게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들었고, 제가 전달한 바는 없었으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해서 좀 많이 했고, 여기 이제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고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있습니다. 요게 이제 빨간 박스 친 게 있고, 요 한 2배 정도 되는 분량이 뒤에 더 있는데 내용은 한 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지만 본인은 내용을 한 개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해준 책이 한 15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판하면서 추천해준 유일한 책이다. 얼마나 좋은 책이길래 본인이 견해를 하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추천해줬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이제 본인이 동의한 책이었는데, 그 뒤로 뭐 3프로 TV나 등등 여기저기 막 나가고 그랬었던 거고, 컬럼을 여기저기 왕창 썼습니다. 뭐 다 넘어갈게요. 앞에가 이제 약간 제 딴에는 진보 경제학,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어떤 현실 기반 경제학을 정립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었는데, 이거는 정치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일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윤석열이 민주당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주고, 장동혁도 민주당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줬죠.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캠프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부동산이 메인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선거운동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뭔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고, 그리고 종부세는 정권경제 촉진세였다. 이거는 이제 2강에서
비중 있게 좀 다시 종부세는 다룰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등등 나머지는 그래서 봐두시면 아마 정치 지형과 정책의 관계 그런 걸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봤던 분들은 이거는 뭐 그 아주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봤던 분들은 다 평이 좋은 편이었고 제가 아는 한 시사저널 시사인 기자는 그 경제부나 사회부만 한 8년 하다가 정치부로 처음 최근에 온 기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2년도에 나왔던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봤던 기자였는데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는 기자인데 근데 서점에 꽂혀 있는 이렇게 세로로 꽂혀 있는 그 이기는 정책이라는 책을 보고 최병천 소장님이 쓴 책이네 해서 이기는 정책을 본 다음에 그 정치부 기자가 도대체 정치권이 왜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아, 왜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됐대요. 정치권의 대부분 워딩이 다 헛소리들인데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면 이제 마용성은 왜 떴을까부터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용성이란 얘기는 우리가 여기 뭐 이제 앞에서 강남 3구는 25억, 마용성 17억 시대 거래 반토막에도 상급지 입증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게 최근에도 이제 많이 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6년 1월 달 기사를 제가 인용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네이버 뉴스 포털을 들어가셔가지고 오래된 순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최신 순이 있고 관련 순이 있고 오래된 순이 있는데 오래된 순으로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장 그러니까 오래된 순인 거가 가장 최근 순이기도 한 거죠. 이 마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뉴스 포털에서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최초의 시점은 2017년 6월 19일이에요. 그 이전에는 놀랍게도 마용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용성은 왜 유명해졌을까?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용을 했지만, 17년 6월 9일, 17년 6월 17일. 그래서, 마용성은 도대체 왜 등장한 건가? 이 얘기부터 하면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제가 뭐 앞에서 양력 소개는 안 했지만 저는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전문위원으로 있고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는 신성장 경제연구소라는 걸 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마지막 서울시 정책보좌관을 해서 서울시 정책 총괄하는 걸 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보좌관 활동을 꽤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후배들이랑 이제 가깝게 지내는 후배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서울시의 이건 공식 그 서울시 어떤 공식 그인 거예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표현인데요. 그 서울 전체를 어떻게 공간을 그 표현하고 있냐면 3도심, 7광역, 12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7에 21인데 37에 10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말은 역 근처가 역세권이에요. 역은 정말 뭐 오늘 후반부에 얘기했지만 역은 지하철역이 딥다 많아요. 한 거의 800개인가 800개, 9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범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역세권은 한 거의 800개, 900개가 있지만 도심은 딱 서울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도심 이콜 3도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3도심이 뭐냐?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광화문 일대 그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그 CBD라고 보통 불리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이제 센트럴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YBD 강남은 이제 그 GBD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도심 여기서 보시면 3도심은 광화문 일대, 여의도 일대, 강남 일대요. 이게 이제 마용성이랑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제 CBD, YBD, GBD고 이제 뭐 7광역은 그 다음에 교통 거점인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요거를 이제 7광역으로 봐요. 그러면 이 3도심은 왜 3도심일까? 3도심의 특징이 뭘까를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임금 노동시장이 몰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전세 사시는 분도 있고 자가가 있는 분도 있고 언젠가 이사 갈 분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결정하면 고임금 노동시장과의 관련성이에요. 이거를 이제 딱 외우시면
평성에 두고두고 그래서 고임금 노동시장과 가까운 쪽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자리도 아니고 일자리는 뭐 여러 가지 그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특히 고임금 노동시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 고임금, 중임금, 저임금 중에서도 그게 부동산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일단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용성은 실은 3도심에 근접하기 유리한 데가 마용성인 거예요. 마용성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마포구 중에서 원래 마포의 핵심은 마포대교 있는 쪽이에요. 서강대교나 성산대교는 마포의 변두리 지역이고 마포대교에 그 마포레미안 프리지오가 결국 마포대교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지하철 5호선 라인이죠. 그래서 거기가 마포 선거구로 치면 마포 갑이고 이제 저기는 마포 을인데 마포 을은 집값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 집이 서울 평균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포 갑 라인이 비싼데요. 마포 갑 라인이 비싼 건데 그럼 마포는 왜 중요하냐? 3도심에서 광화문과 여의도에 출퇴근하기 좋은 데가 마포고 성동은 왜 중요하냐? 강남과 광화문에 출퇴근하기 좋은 데가 성동이고, 용산은 왜 중요하냐? 세 군데 모두 출퇴근하기 좋은 게 용산이에요. 그래서 셋 중에서는 용산이 제일 비싸요. 그게 우리 윤범기 기자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물론, 그래서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하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걸로 동네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동네를 변모하는 전략 전술도 가능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마용성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고임금 노동시장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건 결국 광화문 일대, 여의도 일대, 강남 일대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뭐 지하철 가설, 학군 가선, 별의별 가설이 있는데 다 비주류적 얘기예요. 주변부적 얘기예요. 고임금 노동, 그러니까 지하철이 의미 있는 거는 고임금 노동시장과 출근하기 좋은 지하철은 의미가 있는 거고 고임금 노동시장과 무관한 지하철은 별로 큰 효과는 없는 거야. 그건 이제 갈아타는 정도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용성은 3 도심과 그 다음으로 여의도 일대 사는 거, 강남 일대 사는 게 첫 봤단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마용성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퇴근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럼 어디냐? 마용성도 집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으로 마용성에 근접한 어떤 뭐랄까 이렇게 3급지라 그럴까요? 뭐 1급지, 2급지로 표현하면 그게 지금 뜨고 있는 게 동작구, 뭐 광진구, 그다음에 이제 뭐 영등포구 이런 데들인 거죠. 그건 이제 지하철이 어떻게 뚫리냐, 교통이 어떻게 뚫리냐 연동된 거죠. 뭐그 정도를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있는 책에서 갖고 온 건데, 책 제목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거는 광화문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깐 아주 짧게만 보여주시면, 이게 우리가, 어, 여기가 세종대왕이 계시는 곳, 여기가 이순신 장군, 여기가 세종대왕, 여기가 이제 세종문화회관이에요.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보문고예요. 제가 있는 광화문 뒤타운에 여기 있으니까 근처에 오시면 제가 커피를 사드릴게요. 그래서 요 일대를 보면 그냥 여기 쓴 텍스트 그냥 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도 돼요. 여기에는 뭐 정부청사, 그다음에 정부청사, 세종문화회관, 포시즌 서울, 현대해상, 뭐 광화문 빌딩, 롯데 관광개발, 미국대사관, KT 교보문고, 동아일보, 채널A, 대림산업, 대림산업이 D타워예요. D타워가 왜 D타워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대림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KT, 뭐 D타워, 한국무역보험공사, 머니투데이, 종로구청, 라이나생명, 페노션,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서울지방국세청, 코리안리, GS건설,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그 공통점은 고임금 노동시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와 서울시청 근처예요. 그리고 이제 을지로 입구역 근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쫙 있는 뭐 서울신문, 서울시청, 뭐 플라자 호텔 등등도 다 그냥 고임금 노동시장을 보여주는 단면들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시고 고임금 노동시장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노동시장이 일단 노동자가 우리나라 인구가 약 5,200만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4천만 명 언저리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노동자 해당하는 사람이, 한 2,200만 정도 될 것 같고, 자영업자 및 무급 취업 근로자인 사람이 대략 한 600, 500, 600만 정도 돼서 아마 대략 합쳐서 한 2,700에서 2,900만 명이
그 이제 실제 어떤 범취업자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고임금 노동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에서도 고임금 노동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 통계청 공식 자료에 의하면 가장 이제 취합되어 있는 게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건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어, 가장 가난한 사람이 1분위 20%씩 잘라서 5분위에 해당하는 건데 5분위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대충 퉁쳐서 47% 정도 돼요. 퉁쳐서 보면 한 50% 정도 되는 거죠.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약 50% 정도를 점유한다. 그리고 참고로 상위 10%는 어느 정도가 상위 10%냐? 국회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은 다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서울에 다 몰려 살기 때문에 전국으로 치면 다 상위 10%에 해당하고요. 세전 기준 약 8천만 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대충 퉁쳐가지고 4급 보좌관은 전부 상위 10%에 해당하고 이제 5급 비서관은 이제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대한민국 전체 소득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내지 70%고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지 25%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거는 임금 소득인 거죠. 이거는 한국 국민 경제 전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민 소득 전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국민 중에 자가와 전월세 사는 사람이 대충 퉁쳐서 5대5라고 가정하고 실제로는 한 55대 45 정도 되는데 5대5로 가정하고 50% 중에서 자가 50% 중에서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또 5대5 정도 되고 아파트 중에 그래서 특히나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아파트인 사람이면 자동방으로 상위 20%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의 그 평균 가격 이상이 대충 평균 가격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자동방으로 전국 상위 10%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상위 10%, 20% 안에 다 들어간다. 근데 부동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서울의 이슈거든요. 서울을 둘러싼 이슈였었기 때문에 어, 대충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중요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래서 고임금 노동시장과 근접한 데가 광화문 일대, 여의도 일대, 강남 일대 그리고 그거에 출퇴근하기 용이한 한 30분 이내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데가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 다음으로 있는 게 뭐 아까 말한 광진구 일대, 영등포구 일대, 동작구 일대 이런 거 등등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철이 중요한 경우는 지하철이 그 한 개가 더 뚫리면 1억 정도 더 비싼 거고 출퇴근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개 정도가 더 뚫리면 2억 정도 더 비싼 거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상계동을 또 지나서 당고개를 지나서 별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 남양주 별내 일대에 8호선 연장 노선이 얼마 전에 뚫렸어요. 그래서 삼성역까지 남양주에서 25분이면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집값은 쫙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고임금 노동시장에 접근권이 링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관심으로 저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전 정책 연장으로 관심 있는 사람인데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유튜브 같은 거에 사는 핵심은 대부분 뭐냐면 정책 요인과 교통 요인이에요. 교통이 뚫리냐 안 뚫리냐. 예컨대 GTX-A가 저기 그 파주에서 일산을 지나서 넘어오는 서울역을 지나서 삼성역을 가거든요. 삼성역을 뚫으냐 안 뚫으냐. 그렇게 이제 아까 말한 삼도심과 연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동네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후에 관심을 가지면 결국 교통 정보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제 정책은 이제 뭐 정책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다 그냥 몇 가지를 예시로 보여주는 건데요. 약간 연식은 좀 약간 한 7, 8년 전이어가지고 지금은 이미 다 뚫린 데들도 많이 있어요. 운정 신도시가 3호선과 운정 신도시 라인이 GTX가 뚫린 거고요. 옛날에 운정은 그 지하철역이 안 닿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완전 시골인데 지하철이 뚫리면 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5호선 하남선의 연장. 그래서 미사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팔당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최순실 여사의 그것도 이 근처 아마 해당했었을 겁니다. 팔당 넘어가지고. 고독, 상일동, 강일, 미사, 풍산, 덕풍, 창우, 팔당. 요런 데도 이제 집값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별내. 뭐 이게 8호선 아마 연장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여기가 이제 구리 쪽이나 별내 이쪽으로 8호선 연장이 뚫려가지고 삼성역까지 지금 한 25분?
그 지하철로. 그래서 거기 이제 집값이 그럼 쫙 올라가겠죠. 이미 아마도 정도 반영이 돼서 꽤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표를 안 갖고 왔는데 그 우리 셔틀버스와 역세권을 결합한 신조어 셔세권이라 그래요. 셔틀버스 역세권.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줄여서 요즘 삼전익스라고 표현하는데 삼전익스의 셔틀버스가 지나는 데는 집값이 좀 다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코스. 셔틀버스가 몇 천 대 정도 돼요. 거의, 아니, 몇백 대 정도 돼요. 거의 한 300대에서 500대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 근처는 다 집값이 오르고. 왜냐면 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 전에 뭐 5억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닌 건 주식으로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교통이 뚫리는 거에 따라서 이건 신림선, 저는 이제 국회 처음으로 있었던 게 17대 국회, 노무현 정부 2004년 때 국회에 붙어 있었는데,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서는 국회 여의도로 오는 게 엄청 불편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 뚫려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편해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신림선이라는 게 뚫렸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1시간 정도 해야지만 국회로 올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지하철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제 왕십리역과 상계역이 뚫리는 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아직 아주 다 뚫리진 않고 ING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뭐 위례 신사선, 이기 신도시 뭐 등등. 이거는 신안산선, 안산과 여의도가 연결되는 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도 여의도로 오게 되면 이제 안산도 그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 여의도 라인, 지하철 라인 중심으로. 월곶 판교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지하철을 자기가 출퇴근으로 자주 타는 데만 알지 나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우리 1월 달에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거를 쫙 보면서 제가 상판 모르던 그 정말 옛날에는 차가 아예 안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5만 가지가 지하철이 다니는 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많이 있었구나 그 사이에 라는 걸 하고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리의 과천선은 이거는 이제 뭐 진행 상태예요. 다 뚫린 건 아니고. 이거는 ABC는 논의되고 있는 거고, DEF는, 그러니까 ABC는 추진되고 있는 거고, DEF는 그냥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쫙 다 만들어지면, 실은 엄청난, 우리가 그 교통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GTX가 뚫리면 공간이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장 오래된 서울은 어떤 거냐면, 사대문 안만 서울이었어요. 제가 마포구 상암 쪽에 사는데 거기는 옛날에 쓰레기 버리는 난지도 쪽이었거든요.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우리 여기 계시는 혹시 의원실은 있는 건 아니고 영동대교 있잖아요. 영동대교. 영동대교 어딘지 알죠? 어딘지 아시죠? 영동대교가 혹시 왜 영동대교인 줄 아세요? 혹시 그 뒤에 계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홍민. 영동대교가 혹시 왜 영동대교인지 아세요? 영동대교가 왜 영동대교냐면 영등포 동쪽에 있어서 영동대교예요. 왜냐면 그리고 그 동네 전체가 영동지구였어요. 그러니까 영등포 동쪽 전부 동작구 다 포함해서 영등포 동쪽 전부 저기 끝까지가 다 그냥 영동지구예요. 그래서 우리로선 지금으로서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참고로 영동대교가 제3 한강교예요. 혜은이 씨의 노래로 나오는 그 택시 운전사를 타면 맨 앞에 나오는 노래가 혜은이의 제3 한강교 밑을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영동대교예요. 그래서 1 한강대교가 있고 2 한강대교가 양화대교고 3 한강대교가 아니다. 한남대교인가 연동대교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원래 서울은 사대문이 서울이었고 사대문 바깥에 최초로 서울이 된 데가 일종의 영등포였던 거죠. 나머지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이 점점점 순차적으로 넓어지는 과정이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가 생활권으로 가능한 이유는 만약에 언젠가 GTX가 GTX-D, GTX-E, GTX-F 그럼 여기 F를 보시면 지하철 2호선 라인의 경기도 버전이에요. 경기도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게 F 노선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 옛날 서울 생활권과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됐건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슈퍼 울트라 메칸도 초과 세수가 지금 발생했는데 그 돈을 저는 GTX에다 퍼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슈퍼 울트라 조기 완공, GTX 조기 완공하면 출퇴근 시간이 완전히 압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짓는 거는 그거대로 노력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작년 올 연초에서 공개되었던 새로운 지하철 신노선도예요. 요 가운데 동그라미 형태가 나온 거는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전 세계에서 지하철의 원래 원조가 런던이잖아요. 그 런던, 도쿄, 뭐 파리, 뉴욕 뭐 이런 몇 군데 이제 지하철이 유명한 나라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이제 도쿄와 런던이 하는데 아마 한국이 최강일 것 같아요. 이 노선의 다양도라든가 여기를 이거는 이제 전체 지도를 보여줬고 요거 맨 위에 있던 여기 상단에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확대해서 보여준 게 이거예요. 노선이 몇 개인지 보시면 6개씩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비어 있으니까 6, 5, 30에서 5를 빼면 돼요? 아니구나. 6, 5, 30에서 7을 빼야 되겠네요. 맞죠? 6, 5, 30에서 7 빼는 거니까 23개. 지금 노선도만 23개가 있는 거예요. 23개 노선도가 있는 거죠. 이거를 보면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1호선의 맨 끝에 역은 어디였냐면 수원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1호선의 끝은 수원역. 이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호선의 끝은 어디냐면 수원역은 여기고 저기 있어요. 우리 그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까지가 1호선이 연결돼 있어요. 온양온천, 신장역이 지금 그래서 1호선을 타고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를 가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1호선의 나머지 끝은 또 어디냐? 여기는 안 나오고 1호선은 아니지만 여기 맨 꼭대기가 이게 춘천이에요, 춘천. 연편 연수천. 아, 연천. 네. 여기 이게 춘천인가요? 네. 네, 아무튼 라인 달라. 우리는 저기 그 김진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상호 도지사 지역구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까지를 같은 지하철을 한 번 또는 두 번만 갈아타면 이동이 가능해요. 시간은 약간 걸리겠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전 세계에 이 정도 거리를 움직이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발달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그동안 런던과 도쿄가 유명한 건데 일본 유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제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네? 어 스크린. 그리고 스크린. 또 놀라운 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국회 후배 보좌진한테 요청을 해서 저는 이게 역사적인 자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요. 이게 국회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어, 2000년도 그러니까 뭐 헷갈리니까 일부러 그냥 그 대표 연도만 잡았어요. 5년씩.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하고 수도권이 아닌 데는 다 제낀 거예요. 그 이제 뭐 대구, 뭐 부산 이런 거 다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아무튼 지하철로 서로 연결돼 있는 거를 한 건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을 보시면 맨 위에가 합계예요. 2000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직전, 김대중 정부 말기 노무현 정부 직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시절의 지하철을 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지하철 개수가 383개였어요. 요 지역에. 그 범수도권이라 편의상 표현하면. 근데 그 뒤로 지하철 개수가 729개여가지고 사실상 더블이 된 거예요. 지하철 개수가 두 배가 됐고, 이 두 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하철 역 말하는 거죠. 맞아, 역 개수, 지하철 역. 예. 뭐 지하철 자체가 뭐 729개가 된 건 아니니까. 제가 말이 좀 헛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2000년 대비 25년을 비교하면 증가한 역이 346개. 증가율은 비율로 뽑으면 70.3%. 서울, 경기, 인천만 따로 뽑아보면 서울은 증가율만 보면 34.7%에서 99개 역이 증가했어요. 근데 경기도가 재밌어요. 174개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증가율로만 뽑으면 255.9%가 증가했고 인천은 56개 증가해서 비율로만 치면 186%가 있는데 참고로 지금 서울 인구는 930만 명, 경기도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200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실은 지하철 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지하철 혁명의 가장 중요한 거점은 어디였냐? 경기도였어요. 그래서
경기도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가능해졌던 거야. 그래서 서울의 밀집 인구를 점점점 수도권이 커진 거죠. 그래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하철 혁명이 물론 이제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경기도로 이렇게 좀 퍼지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우리나라가 1차 베이비부머가 55년생부터 64년이 1차 베이비부머고 6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2차 베이비부머거든요. 10년, 10년이에요. 근데 마침 우연스럽게 이 세대가 학생운동 세대예요. 그래서 1년에 90만 명에서 11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인데 요 1차, 2차 베이비부머가 지금 세대로 치면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예요. 여기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고 유시민 씨는 67세예요, 참고로. 67, 68세, 7, 8학번 정도 되는데 유시민 씨가 그러니까 한 대충 조국 씨가 이제 한 82학번이니까 그 사람 한 63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때 70년대, 80년대 초반 학번은 대학 진학률이 낮았고 한 30%대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쪽수로 가장 진보적인 건 70년대생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대학 진학률이 한 60% 정도 됐었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래서 이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맞물려 있다. 그래서 경기도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 경기도로 다 이사 간 거야.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 경기도로 많이 이사 가가지고 서울은 연령 보수와 그다음 민주당의 부동산에 관한 좌편향 정책.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주는 선물인 거지. 그래서 꾸준히 니네가 이겨라, 니네가 이겨라 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념적 좌편향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꼴인 건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좌편향 정책 또 하나는 약간 연령의 고령화, 상대적 고령화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사를 가면서 남양주를 비롯한 상징적인 곳들이 지하철이 많이 뚫리면서 거기가 이제 민주당의 핵심 표밭으로 바뀌어서 지금 경기도는 민주당 입장에서 호남 다음으로 센 데가 제주도, 제주도 다음으로 센 데가 경기도예요. 민주당의 표가 가장 강력한 곳이. 대충 뭐 그렇다. 그래서 이 지하철 2000년대를 거치면서 약 25년에 걸쳐서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혁명이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직주 근접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박원순 시장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7월 9일 날 돌아갔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2020년 7월 9일 날이었는데 7월 13일 날 우리가 이제 그때도 부동산이 핵심 이슈였는데 4대 문안 도심 용적률 1000% 개발을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발표 디데이 4일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결국은 불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어공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직무가 끝나고 우리는 자동 면직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대행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발표는 불발됐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20년 7월 말에 우리가 이런 걸 준비했었다. 이거 이제 일부러 사후에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했던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좌편향. 민주당의 당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용적률 개발 자체가 우파적인 거다. 그래서 그리고 주택 공급 자체도 우파적인 거다. 그런 생각이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념적 편향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도전해서 제가 이거를 2020년 7월 27일 날 매일경제 이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게 당내에서 엄청 많이 회자되고 이 즈음에 마침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의 당대표 경선이 있었어요. 셋 다 용적률 상향이 공약으로 바뀌었어요. 당대표 세 명 다 용적률 이빠이 상향. 그래서 저는 약간 당의 정책 변화에 제가 약간 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했으면 훨씬 더 파장이 컸겠지만, 그리고 용적률 1000% 개발이 모든 걸 다 용적률 1000%라는 게 아니라 약간 상징이에요, 상징. 몇 채만이를 선풀하면 민주당이 꼭 저거를 공급을 저렇게 하진 않는구나. 그래서 민주당이 저런 실용주의 면모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 근거 있는 편견을 의도적으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차원을 했었던 거고요. 마용성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7월에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예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질문은 그 이전에는 왜 마용성이라는 용어가 없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용성이 왜 최근에 중요해졌냐는 말은 그 이전에는 왜 마용성이라는 용어가 없었을까?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 접근과 연동된 건데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는데 도시는 되게 복합적 산물이어서 약간 진화론적인 과정이고 융복합적인 과정이어서 실은 학문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는 영역이 도시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도시는 되게 복잡한 공간인데 도시를 보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동시장 분업 구조의 공간적 표현이 분업이다. 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과 도시를 연결해서 사고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못하면 균형 발전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어, 아무튼 마용성은 왜 최근에 중요해졌냐? 거꾸로 말하면 옛날에는 왜 안 중요했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키워드는 버블세븐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키워드는 마용성으로 바뀌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17년에 최초로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3도심의 고임금 노동시장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개발 경제 단계부터 계속 있었는데 왜 하필 마용성은 예전에도 마포, 용산, 성동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2017년부터 주목받게 되었나라는 의문을 가져보면 그전에는 왜 주목받지 못했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마용성은 최근에 주목받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용성은 직주 근접 때문인데 직주 근접 자체가 최근의 현상인데 그러면 직주 근접 이전에는 무슨 현상이 있었냐? 그게 직주 분리라는 거야. 그래서 직주 근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주 분리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주 분리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서울시장 캠프 같은 데라든가 어디 중요한 캠프 같은 데 또 들어가거나 그러면 공약으로도 반영할 만한 사안이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관성의 법칙이나 편견에 쌓이기 쉽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 분석이 중요해요. 역사적 분석을 해야지만 그걸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이제 미술이에요. 로런스 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본인은 1887년부터 태어나서 1976년에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연재물이에요. 연재물.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 역사에서 미술 역사에서 이 사람은 산업 풍경이라는 그 그림을 연재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1934년부터 1955년에 연재를 했고 그 지역은 솔포드 펜들벨인데 그 동네가 그냥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의 공업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연배가 좀 달라서 어떤지 모르죠. 우리나라로 치면 1980년대 성수동, 그 다음에 이제 구로공단 이런 데가 공업지대였거든요. 옛날로 치면 이제 마산 창원지대 이런 공업지대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 1980년대 90년대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구로공단 또는 성수동 또는 부천 이런 이제 그 경인 지역의 공업지대도 있거든요. 부평도 공업지대가 있고 그런 데랑 비슷한 걸로 연상하시면 되는데 제가 딱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그 도시 그러면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연장물이에요. 이것도 이제 같은 영어예요. 로런스 로리의 산업풍경이라는 거. 이거의 이 이미지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신다고요? 장영진입니다. 원래 또 전공이 뭐라 그랬죠? 도시계획. 예. 그러면 이 산업풍경의 특징이 딱 뭔 것 같으세요, 그냥? 주거지하고 공장하고 굉장히 붙어 있는 혹시 참고로 그 학부는 뭐였을까요? 학부 학부속 석사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요? 도시계획으로 학부 석사 박사까지 쫙 하시는 거야? 아, 훌륭한 학자가 되시겠군요. 우리 마강래 교수님의 참고로 수업을 받고 계시는 마강래 교수님도 참고로 우리 신성장학파 멤버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연회비는 꾸준히 내십니다. 어, 그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알려면 직주 분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 직주 분리를 알려면 도시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1930년대부터 1960년대의 도시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도시 이퀄 공장, 공장 이퀄 매연, 폐수, 그다음에 가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거 먼저 얘기하면 1952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런던의 스모그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자가 12,000명이었대요. 사망자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런던에 사망자가 12,000명이었고 참고로 그 LA에서 로스앤젤레스도 스모그 사태로 그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때 LA의 시장이 레이건이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 도시 이퀄 매연 악취 소음이 발생해서 도시 이퀄 매연 악취 소음이어서 당시에 건축가들은 고민을 해요. 이 도시는
도시 이퀄 매연 악취 소음, 매연 악취 소음 도시, 매연 악취 소음 도시. 왜냐하면 도시에 그리고 이때는 일자리 이퀄 매연 악취 소음인 거야. 노동시장 이퀄 매연 악취 소음, 매연 악취 소음. 그래서 당시에 건축가들이 도대체 어떤 약간 좀 더 행복한 건축을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걸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저는 뭐 건축 쪽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르코르 뷔주라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도시계획 하시는 분은 르코르 뷔주를 아시는 거죠. 네. 예, 아무튼 이 전문가분께서 이제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1930년도에 아이디어를 짠 게 빛나는 도시라는 아이디어였던 거고, 그것이 이거예요, 이게 그 일종의 빛나는 도시 조감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게 우리 그 존이란 표현 있잖아요, 존. 그 존을, 도시 전체를 존을 입히는 거. 그걸 조닝 체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조닝 체계가 작동하는 나라가 있고 조닝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도시 계획은 기본적으로 조닝 체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닝 체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가지가 특징인 거. 하나는 그 주거와 일자리의 분리가 핵심이에요. 그게 직주 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거 공간은 매연낚시 소음과 분리해야 한다. 그게 이제 이 공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 또는 일자리와 의도적으로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거. 그게 르코르비주의 빛나는 도시 핵심적인 문제의식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시를 하는 거죠. 계획도시. 도시 계획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일자리, 어디는 주거. 그래서 우리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어디 뭐 지적도 비슷한 거 검색하다 보면 주거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상업 1종, 상업 2종, 상업 3종, 준공업 1종, 준공업 2종, 준공업 3종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직주 분리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1종은 어떻게 돼 있냐? 일자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총구석에 있어요. 총구석. 그래서 거기는 용적률도 100% 정도밖에 안 돼요. 50%, 100%. 그래서 실은 지금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직주 분리 체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 그래서 이제 뭐 르코르비주, 뭐 토니 가르니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닝 체계는 토니 가르니에가 갖고 뭐 이제 이 어떤 직주 이 두 명이 이제 그런 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런던 스모그 사태 같은 게 이런 거에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고 어, 한국에서도 직주 분리형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과 상계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의 좁은 의미의 서울은 사대문 플러스 알파가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한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일대에 있고 특히 이제 강화문과 여의도에 주로 많이 있었죠. 강화문에 제일 많이 몰려 있었죠. 그래서 도시 외곽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목동이었던 거고 도시 외곽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상계동이었던 거죠. 그 일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그게 목동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일기 신도시 이전에 만들었던 영기 신도시 또는 마이너스 일기 신도시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목동은 언제 만들었냐?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1983년에 발표해서 1985년부터 8년 사이에 입주가 다 완료돼요. 후다다다닥 중학교를 동대문 중학교라는 동대문 상고랑 같이 있던 중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상계동 끝으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등하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가 상계역이 뚫린 지 그 제가 80년도가 제 중3이었었는데 80 이제 이 우리나라 동 신시가지, 한계동 신시가지. 여기 이제 원래 직주 분리고 이제 요 그 이제 올림픽이 확정되면서 이제 이거를 더 어, 어,
제일 먼저 했던 나라인데, 근데 이거는 도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러면 선진국은 다문화고 이제 주택 문화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동감이 돼서 아,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고 아, 싶어서 합니다. 예. 네, 잠시만 인터넷이 끊겨갖고 잠깐 수업이 멈췄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건축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건축은 그냥 뭐 공학적인 거니까 그냥 여기다 지어라 그러면 가서 지을 수는 있는데 왜 여기다 짓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네. 정치권의 어떤 그 이념적 문제, 뭐 정념, 역사, 뭐 이런 욕망 이런 게 다 뒤엉켜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얘기를 최대한 3강 안에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오면 앞에서 우리가 저기 이제 그 산업 풍경이라는 걸 봤었는데 매연 낚시 소음, 도시 이퀄 매연 낚시 소음이었는데 집주 근접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도시가 매연 낚시 소음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성격이 바뀐 거야. 근데 도시의 소음이 왜 바뀌었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자본주의에서 지식 정보 자본주의로 바뀐 게 핵심이에요. 과거 매연낚시 소음은 산업자본주의, 그러니까 공장의 산물이었던 거고, 일자리 이퀄 공장이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일자리 이퀄 쾌적한 사무공간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업, 대기업이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제조업 기반 대공장이 중심이었고, 세 번째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매우 낮아가지고, 그 학력으로도 그렇고, 어, 노동시장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옛날로 우리 이제 가족으로 치면 이제 노동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남성 외벌이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남성은 혼자 출근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 일산, 분당, 뭐 이런 중동 이런 것도 다 일기 신도시 모델도 직주 분리를 전제로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는 그냥 남자 혼자 약간 불편하게 자가용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 하나는 자본주의 성격이 지식정보 자본주의로 바뀌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진 거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IT 기반이라든가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이 많아지고, 세 번째는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여성의 대학 진출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녀가 맞벌이 모델이 더 지배적인 모델로 바뀐 거예요.
예컨대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50%를 돌파한 시점이 95년 6년경이에요. 그 전까지는 남성이 주로 대학을 가고 여성은 대학을 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3명이 대학을 가면 여성 1명 정도가 대학을 갔어요. 대충 대학에서. 그런데 심지어는 2008년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여성 대학 진학률이 급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도 한 반타작 이상은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만약에 중반 학번이 있었다고 치면 어느 여성이 95학번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50%를 돌파했는데, 9학번이라고 치면 이 사람은 2005년도가 되면 30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없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그 90년대 중반 학번인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이전 상태인 거예요.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었죠. 그래서 90년대 중반 학번과 2000년대 초반 학번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맞벌이가 된 다음이 문재인 정부의 2017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해진 건 자본주의의 성격이 바뀌고 공장의 성격이 바뀌고 가정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노동시장 역할. 과거는 여성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은 혼자 출퇴근하는데 양쪽 모두 출퇴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볼 사람이 없어지고 아이를 돌보는 동선이 길어지면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이러저런 사건 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과 가까운 곳에, 아니, 그러니까 회사와 가까운 곳에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용성으로 계속 몰려드는 거죠. 마용성, 마용성. 그래서 그 아마 많은 사람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야, 와이프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남편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를 모아보면 그게 대체로 마용성 동작 언저리인 거야. 마용성 동작 영등포가 언저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옛날에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일토 공간과 거주 공간의 분리가 20세기 산업자본주의 도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일토 공간 근처에 거주 공간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물론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4년 후에 또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강남부 균형을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강북을 개발하는 거고 강북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종로 한가운데는 그것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종로 근처인 뭐 왕십리, 청량리 이 일대를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드는 걸로 해야지만 사무공간이라든가 등등 맞생긴 어렸을 중에 용산 업무지구 개발 같은 거 정도의 그런 뭔가 그랜드한 포부를 오히려 용산, 왕십리, 창동 언저리에 만들어야지만 강남부 균형 개발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물레동 같은 경우는 물레동과 성수동이 대표적인데 공업지구지만 공업지구가 되면 실제로는 서울은 다 이제 공장을 쫓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공업지구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임대료가 싸지기 때문에 힙한 어떤 공장들이, 그러니까 힙한 IT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약간 동네는 공장처럼 생겼는데 뭔가 한편으로는 약간 그 재래식 버전과 힙한 게 공존하는. 왜냐면 이제 임대료도 싸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용적률은 낮게 돼 있는 거야. 공업지구니까. 그래서 공업지구 용적률을 이빠이 올리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공업지구와 그러니까 상업지구가 주거지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리 근처에 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서울시에 살려고 했던 사대문안 용적률 1000%의 문제의식도 넓게 보면 그런 거 연장이었던 거죠. 그거에 이제 어떤 이제 집약적, 상징적 표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직주 근접이 중요해진 거는 지식 정보, 그러니까 그 어떤 제조업 기반이 이제 지식 서비스업 중심의 자본주의로 바뀐 거가 있고 이제 과거에는 블루 칼라 중심 노동자였다면 지금 화이트 칼라 중심 바뀌고 남녀 맞벌이 모델이 바뀌었고 이제 중소기업 간 협력이 중요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이게 도시 한복판이라고 치고 여기가 도시 외곽으로 치면 지금은 도시 한복판이 용적률이 낮고 도시 외곽이 용적률이 높게 설계돼 있어요. 이게 직주분리 모델인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걸 통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도시 한복판이 용적률이 높고 도시 외곽이 용적률이 낮도록.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일대, 서울 일대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은 이제 무슨 법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도시정비법인가 무슨 법이 있거든요. 저는 아예
그 용적률 상향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그냥. 왜냐하면 특정 지역만 용적률을 올려주면,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용적률 올려주면 특혜 논란이 생겨요. 왜 강남 뭐 음마아파트 어쩌고저쩌고만 반포지구만 용적률 높여주라는데 그냥 싸그리 다 용적률 올려버리는 거죠, 일괄적으로. 과거 역사를 보면 일괄적으로 올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정책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올리는 게 좋은 거다. 이거는 이 위성 사진이에요. 같은 실제 동네예요. 여기가 제가 지금 눈이 거시기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용두동 청량리 매장 막 섞여 있어요. 되게 엄청 높게 줌으로 찍어서 그냥 여러 블럭이 통으로 지금 연결된 건데 왼쪽이 더 살기 좋아 보여요? 오른쪽이 더 살기 좋아 보여요? 당연히 왼쪽이 더 살기 좋아 보이죠. 오케이.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 제가 보기에도 오른쪽. 제가 이 좌우 편향이 약간 좀 반대 방향이어서 오른쪽이 살기 좋은데 오른쪽이 용적률을 이빨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휴식 공간도 오른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녹지도 훨씬 많고 그래서 건폐율은 어차피 휴식 공간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개념을 짧게 얘기 드리면 건폐율은 그 땅 면적을 기준으로 그 이제 이 건축물이 맞닿고 있는 그러니까 편의상 100평이라는 공간에 건축물이 뭐 20평 규모로 그러니까 한 뭐 10평짜리 땅에 한 3평짜리로 이렇게 면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건폐율이 30%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는 15%에서 20% 정도. 좁으면 10% 정도 된다 그래서 10%, 15%, 20%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용적률은 이제 그거를 건폐율에다가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건폐율은 어차피 대체로는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10, 15, 20% 정도로. 그래서 이제 쾌적함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용적률은 이제 높이와 연동된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끌어올리면 이제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제 그 더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서울 인구가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년대에 90년대에 1000만 명을 찍어요. 그러면 60년에 200만 명에서 90년에 1000만 명이면 불과 30년 만에 인구가 그 그러니까 수도, 그 나라 수도 또는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그렇게 800만 명이 증가하거나 5배가 증가하는 거는 세계사적으로 사례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아파트 때문이야, 아파트. 그 왜 우리 로제 아파트처럼 아파트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제 외국의 건축가들이나 뭐 약간 이제 외국물 먹은 운동권들 그 약간 잘난 척하는 운동권들이 외국에는 아파트는 촌스러운 것 아파트는 뭐 성냥갑 문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외국의 아파트랑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외국의 아파트는 도시 외곽에 있어요. 그리고 공공임대여가지고 약간 서민층 또는 약간 이제 서민층 또는 약간 차상위 빈곤층 이 사는 주거 공간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없어요.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쓰는 공간이니까 그 약간 그 액션 영화 중에 파리 13인가 뭐 하는 그 프랑스 액션 영화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약간 아파트를 배경으로 다 때려 부시는 액션 영화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술력 제일 좋은 약간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오만 가지를 다 뭐 수영장도 집어넣고 헬스장도 집어넣고 뭐 그다음에 도시를 지금 다 공원해가지고 다 주차 공간을 지화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아파트 자체가 복지국가예요. 온갖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대당 주차수도 있고 주거 면적도 있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효율성이 어지간한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윗집에서 난방 때면 아랫집 아파트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제일 중요한 이유도 아파트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광통신망을 뚫으면 우리 집이 광통신망 뚫을 때 이렇게 그냥 살짝 따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 집집마다 1km씩 떨어져 있으면 저기에 1km에 있는 광통신망을 쭉 끌어오려면 1km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설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압축 도시 또는 어떤 급격한 산업화를 겪는 그 전통 유럽 선진국 말고 우리나라가 일종의 새로운 버전의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고 치면 앞으로 전 세계 대부분은 오히려 한국처럼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 동남아의 대부분이나 뭐 남미라든가 중동 국가에서 그래서 유럽의 건축에서 배울 건 오히려 별로 없고 거기는 오히려 개털이고
한국의 이 어떤 아파트 문화, 이거를 아마 수입해 갈 확률이 매우 높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외국 어쩌고저쩌고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그거는 이제 인식의 사대주의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전용 주거 지역, 일종,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중심 상업 지역, 준 주거 지역 어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업 지역과 상업 지역 인근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거를 이제 아무튼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구의원, 시의원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 개혁을 추진하면 대체로 바람직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주택 평균 용적률이 68%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서울은 그 이제 여전히 단독주택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용적률이 최저인 거는 종로예요. 여기 보시면 용적률이 제일 낮은 게 어디냐? 얘가 종로가 맨 앞에. 얘야? 예, 예. 네. 종로구. 얘가 꼴찌에서 1등이고 낮은 걸로 얘가 1등이고 딱 봐도 얘가 2등이죠. 얘가 이제 서대문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시가지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역시 직주분리 모델과 연동돼 있고, 물론 종로는 이제 어떤 이 문화유산이랑도 연동돼 있는 측면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긴 하지만, 문화유산 이퀄 반드시 뭐 용적률이 낮을 이유는 없어요. 나라마다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영등포구예요. 영등포가 용적률이 제일 높은 것도 영등포가 서울 바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바깥, 아까 말했던 그 영동대교 할 때 영동이 그 영등포라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바깥이 영등포였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영등포구, 뭐 도봉구, 노원구, 뭐 그 이제 중랑구 이런 데가 용적률이 높은데 만약에 그 영등포구 수준으로 서울 용적률 전체를 다 올린다고 가정하면 195만 채를 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그래요. 현재보다 1.5배가 가능하고 서울은 195만 채? 195만 채 너무 많은데. 서울이 참고로 400만 채예요. 400만 채. 400만 채고 연평균 비아파트를 포함해서 한 10만에서 13만 채가 보통 원래 최근 한 15년간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공급 절벽이 작동을 하는데 그동안 아무튼 그 정도 됐었어요. 쭉 나갈게요. 참고로 추천해주는 책은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대우건설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그리고 글을 엄청 잘 쓰는 양동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그리고 도시의 승리라는 하버드의 경제학자이죠. 도시의 승리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인가요? 왜 미국은 복지국가가 안 됐는지를 쓴 걸로도 유명한 글레이저 에드워드 글레이저인가 아마 그런데요. 이 책이 있고 이거 말고도 추천 도서를 요청하면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쓰려고 한 부동산 관련 책 한 4, 50권은 좋게 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산의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한 명의 부동산 그냥 그 우리 시민으로서 나는 내가 집을 산다라면 어떻게 결정되고 부동산이 노동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하면 직주근접, 직주분리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직주근접, 직주분리. 그래서 그거의 어떤 자본주의의 변화랑 연동되어서 실은 도시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직장과 집이 같이 있던 거여서 산업 풍경처럼 작동을 하다가 그래서 도시 이퀄 매연 낚시 소음, 도시 이퀄 매연 낚시 소음이어서 그러니까 일자리 이퀄 매연 낚시 소음이어서 일부러 직주 분리됐다가 다시 이제 화이트 칼라 중심으로 지식 정보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아주 오랜만에 직주 근접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직주 근접, 산업자본주의 전성기 때 직주 분리, 다시 직주 근접이 된 거죠. 직주 근접, 직주 분리, 직주 근접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다고 치면 앞으로도 부동산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 변동과 관련된 거시적 메커니즘, 그거에 약간 예비적인 거야. 다음 주에는 어, 역사적 분석을 주로 할 거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은 약간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경기 변동론에 대한 이해예요.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걸로 할게요. 어, 빨리 진행돼서 다행히 좀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네요. 이 기사는 재밌는 기사예요. 일단 날짜가 중요해요.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제가 뭐 참고로 얼마 전에 그 강의했던 것도 이데일리입니다. 제가 이데일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6월 4일 날 2025년 6월 4일이
우리 무슨 날인지 혹시 진욱 씨 아나요?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기도 하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취임일까지를 맞추는 건 엄청난 고관여층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보통 언제 취임했는지는 모르거든요. 아주 훌륭합니다. 진보 정권 때마다 오르는 집값, 이번에 다를까? 이게 이제 당시 기사예요,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선언. 선언은 이렇게 했죠. 최근에 우리는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서울 아파트 20 내지 40%가 올랐다. 금리 인하기 공급 부족 7월 DSR 강화가 매수 수요에 붙어 초고가 강남 아파트 추가 상승. 이게 이제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약간 이제 안달하고 있는 기사로 보일 수 있죠. 올라라, 올라라 이렇게 하는 그런 기사로도 독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각각 40%, 20% 올랐다. 보수 정권 때는 10%였다.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이 저거예요.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게 지금 거의 무슨 통념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진보 쪽 사람도 반박을 잘 못해요. 왜냐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왕창 오른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사한 반론들을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번 다음 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맨날 얘기하는 게 진보 정부는 공급을 너무 안 한다. 공급을 안 해서 막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별 아파트 매부, 이거는 아까 있던 이데일리에 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한눈에 딱 봐도 팩트로 왕창 올랐죠. 매매 가격 지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비리비리하죠. 그래서 이건 다 팩트예요, 팩트. 43%, 26%, 이명박 4.2, 박근혜 12.5, 윤석열 3.0.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공급 부족 우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은 논거로 활용을 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공급 부족 우려. 공급 부족은 참고로 100년 내내 매일매일 써도 되는 논거예요.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100년 내내 매일매일 써도 언제나 논거로 쓸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건데, 그러면 이 말은 타당하냐를 좀 잠시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정말 집값이 오르는 것일까? 진보 정부는 집값 상승한 게 일단 현재까지 팩트였고, 보수 정부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정체되었던 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주로 경제지를 중심으로 3단계 합체 로버트를 보여줘요. 진보 정부가 집권했는데 마침 기준금리가 인하될 조짐이 있고 공급 부족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기 뭔가 세 가지 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폭등하겠구나. 내가 이제 사야 되는 건가. 해서 실제로 심리적 효과를 작동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일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진보 정부는 공급에 소극적인가를 이제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는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허가, 착공, 준공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넓게 보면 완공도 있고 하는데요. 완공은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인허가랑 준공만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썼는데 그냥 그래프로 보여주면 이거예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는 같은 거예요. 어, 참고로 부동산 주택 데이터는 86년 1월부터 존재해요. 주택 데이터는 86년 1월부터 존재하는데, 그래서 86년 1월부터는 주택 데이터를 가지고 블라블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의도적으로 경제지나 보수지가 진보 정부를 깔 때는 86년 1월부터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 때 폭등했던 슈퍼 울트라 메칸도 폭등은 기사에서 빼거든요. 그래야지만 야마가 잘 나와요. 진보 정부만 언급해야지 야마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폭등률은 문재인 노무현 정부보다 노태우 정부가 훨씬 강력했어요. 이 얘기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요. 요 수치와 이거는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인허가 준공. 그래서 우리가 대충 눈대중으로 보시면 노태우, 김영삼 때 뭐 왕창 했는데 김대중 때 외환위기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거시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이 됐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했고, 그리고 이때는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참 이제 경제활동에 들어갈 때였어요.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동산 공급은 참고로 양적 지표는 인구구조 변동이랑 연동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단순하게 노무현, 이명박 정부만 비교해봐요. 노무현 정부가
인허가 준공을 더 많이 했죠. 이명박 정부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도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문재인 윤석열 정부랑 비교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인허가 착에서 더 이제 적진 않았어요. 물론 이거는 공급은 참고로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하는 거고 민간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부침이 됐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진보 정부가 특별히 공급이 적었다라는 건 팩트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물어보면 최병천 전문위원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자세한 팩트는 그쪽에 물어보시라 하면 전화 연락 오면 제가 답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뭐 아는 의원님들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방금 자료 전국인 거죠?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이거는 전국인데 뭐 대체로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가 이제 54만 호잖아요. 물론 이건 합계예요, 합계. 합계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 이제 아까 거기 KB 데이터에 다 왕창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부러 약간 그 클로드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대체로 저는 클로드를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 데이터 기반으로 쓴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랑 KB 아파트 아까 말한 86년 1월부터 있는 거를 일부러 했어요. 밑에가 이제 이게 빨간색이 금리예요. 여기가 금리가 이빨이 올랐죠. 금리가 오르면 원래 주택은 확 줄어들어야 되죠. 금리가 올랐는데 부동산도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금리와 부동산이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매번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대체로는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가 2008년 이거는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금리가 오르지만 부동산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금리가 내리지만 부동산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금리를 팍 내렸잖아요. 금리를 팍 내렸는데 요만큼 이게 지금 명목 가격에서 그래. 실질 가격으로 지금 이게 다운된 거거든요. 명목 가격에서 그런데 여기도 지금 부동산이 다운된 거죠. 사실상. 왜냐면 성장률과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정체돼 있다시피 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금리 급진적 하락,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장기 시기열로 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인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반드시 또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0.25%씩 올리잖아요. 0.25% 올리는데 25% 또는 뭐 한 번, 두 번 올렸다 그래서 그게 거시경제에 곧바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과장된 얘기다. 그래서 그거는 반증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리가 연결 관계가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야부리에 해당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과장된 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만 해도 지금 두 번 반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제 뭐랄까 일단 물론 경제지는 우리 뭐 중앙일보, JTBC처럼 부도가 안 나려면 조회수를 높여야 돼요. 조회수를 높이려면 뭔가 세상이 난리 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참 안정돼 있다. 그렇게 기사 쓰면 누가 클릭을 하겠어요? 부동산 시장 난리 날 거다. 이제 뭐 다 니네 집 안 사면 클릭 나고 우리 기사 빨리 클릭 안 하면 너만 혼자 그 뭔가 도태된다라고 뭔가 불안감을 계속 주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야지 조회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먹고 살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약간 과장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진보 정부가 반드시 공급이 더 적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이제 소소한 차이 정도고 뭐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베이비부모 세대가 있을 때는 좀 높았고 최근 거로 하면은 이제 진보 정부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했는데 부동산이 상승한 적도 있고 금리를 하락했는데 부동산이 하락한 적도 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론.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에요. 어,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경기 변동론이라는 게 아예 이제 학문 파트로 있어요. 경제학의 거시경제의 한 파트로 있는데, 그래서, 좀 이따가 다른 것도
내가 아마 갖고 왔을 텐데 보여줄 건데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이제 그 아무튼 작동을 하는데 재작년에 삼성전자가 적자였어요. 그 왜 4만전자, 5만전자 막 이렇게 할랑말랑할 때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가 급감을 했는데 그거는 법인세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적자여서 그래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상위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상위 1% 대기업이 내는 전체 법인세 비율이 75%예요. 우리나라는 누진율이 이빠이 높다, 이빠이. 아무튼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2000년대 이제 그 어떤 인터넷 혁명이 벌어져서 반도체가 쫙 올라가고 PC와 스마트폰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 하는 게 2009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맞나요? 아무튼 2009년인가 뭐 2008년인가 뭐 지금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메모리 호황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반도체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같은 반도체인 삼성전자가 있고 같은 반도체 회사인 뭐 종류는 다르지만 파운드리 기반으로 하고 있는 TSMC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 저도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반이 약간 안 되네요. 훌륭합니다. TSMC 주식의 용어 중에 PER가 있어요. PER. 이거는 영업이익 대비 주가 비중이에요. 영업이익이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억인데 주가가 10억이다. 여기서 주가란 시총 다 합친 걸 의미해요. 영업이익이 1억인데 주가가 10억이면 퍼가 10이 되는 거야. 10배. 영업이익 대비 주가 비율.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6배 내지 7배 정도 되거든요. PER이. 근데 TSMC가 25배 정도 돼요.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근데 왜 TSMC는 퍼가 25배 정도 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왜 6배, 7배밖에 안 되냐? 참고로 같은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이 1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제일 싼 건 삼전닉스라는 게 일반적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대비는 좀 주가가 덜 돼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은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은 유사 버전인데 얘네가 10배인데 얘는 아직 6,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비중으로 쳐도 비슷하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 다만 TSMC는 왜 높게 평가받냐면 TSMC는 주문 제작 방식이어가지고 사이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많이 팔려, 계속. 꾸준히 많이 팔려, 꾸준히.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값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평가받아서, 6 내지 1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파운드리는 25 정도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계속 더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올해 3배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2배 올라갔는데 HBM은 주문형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을 덜 타요. 그러니까 HBM이 그냥 범용 메모리보다는 HBM이 사이클을 덜 타고 그냥 HBM보다는 파운드리가 사이클을 덜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가 더 높은 게 지금 주가에 영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선업 사이클이에요. 조선업도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01년 12월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데 그때 이후로 전 세계 교역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중국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브릭스 국가들 차베스로 유명한 베네수엘라도 이때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그때 번 돈을 뭔가 이제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다 탕진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타고 양승훈 교수라는 사람이 쓴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거제라는 동네와 조선업을 다룬 책을 보면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있었다 그래요. 당시 거제에서. 거제, 뭐, 마산, 창원, 뭐, 울산 이리 근처에. 그래서 그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다가 작살이 나가지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작살이 나서 이때 완전히 다 정리하냐 마냐 하고 대우조선이 하나오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데 LNG선과 뭐 ESG, 탈탄소 이런 거 바람을 타가지고 지금 2차 사이클 그리고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과 그 다음에 저기 무슨 해협이야 그 홍해 인근 바브 엘 대만인가 아무튼 거기 해협이 봉쇄되면 조선업은 더 번성하게 됩니다. 왜냐면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란 전쟁 이후
조선업은 더 번성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주문량이 왕창 지금 주문량이 넘쳐 흘러온다는 거예요. 동선이 길게 만든 거죠, 일종의.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 많은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이런 볼펜 같은 게 있으면 볼펜의 가격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라보콘과 월드콘도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도체, 조선, 부동산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야. 어떤 거는 특정한 사이클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같은 건데 조선업 사이클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앞에서 말로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전체 거시경제 사이클이에요. 이건 모든 산업이 합쳐진 거예요. 참고로 이 자료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공식 자료예요. 최병천 개인이 만들거나 그런 자료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72년 3월부터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장 높은 이게 이제 피크, 이제 이게 가장 낮은 거.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색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얘가 이렇게 한 바퀴 쭉 해서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건 이렇게 돼야지 한 바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순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순환으로 보는 거고 여기를 2순환으로 보는 거고 빗금 쳐진 데가 순환의 끝이에요. 빗금 쳐진 데가 순환의 끝이어서 1순환이 39개월, 2순환이 63개월, 3순환이 60개월, 4순환이 46개월, 5순환이 42개월, 6순환이 67개월, 7순환이 35개월, 8순환이 45개월, 9순환이 46개월, 10순환이 49개월, 11순환이 86개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12순환이 진행 중인 상태예요. 이거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공식 발표예요. 공식. 그리고 언제 발표하냐? 특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야, 한순환이 끝난 것 같아. 라고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판단한 다음에 한국은행의 경제학들이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으로 발표를 해요. 지금 이 자료는 2023년 3월 2일자 보도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온 표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길었던 경기순환이 11순환이었던 2013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고 가장 짧았던 경기순환이 35개월이었던 제7순환이었어요. 외환위기와 IT 환기. 평균 순환 주기는 52.5개월이었어요. 그리고 통계청 공식 자료가 이제 어쩌고저쩌고해서 아까 말한 23년 3월 2일이고 나머지는 퉁퉁해서 넘어갈게요, 그냥. 이 책은 부동산과 시장 경제라는 책인데요. 거기 있는 걸 갖고 왔는데, 부동산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은 부동산이 경기 변동을 작동했다는 거를, 한 30년 이상 현업에서 종사했던 사람은 느낌으로 알아요. 왜냐면 자기 경험에서 그게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거는 서승환이라는 분, 제가 일부러 이제 보수 쪽 분 거를 갖고 왔어요. 진보 쪽 분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데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출간되었던 책이고, 참고로 이 책은 지금도 교보문고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전자 버전으로 팔아요. 그래서 책도 되게 좋아요. 제가 뭐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분은 뭐 노무현 정부를 깔려고 쓴 책은 아니고 경제학자 마인드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이제 성향 자체가 보수긴 하지만 어떤 좀 이렇게 이념적 보수라기보다는 약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제가 보기엔 배울 점이 많은 책인데 드라이한 책이에요, 드라이한 책.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것이다. 그림 3-2에 의하면 이게 아까 토지 그래프가 따로 있어요. 토지 시장에도 경기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1978년, 89년, 2002년이 정점에 해당하며 86년, 98년이 저점에 해당하므로 토지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0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토지 경기 변동의 주기 경우 확장기는 약 4년. 여기서 확장기란 폭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빵 하고 오르는 기가 3-4년. 수축기 떨어지는 경우가 약 7-8년으로 수축기가 확장기보다 2배 정도 길다라는 부동산과 시장 경제. 그래서 이분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시절에 쓴 책이고 나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서승환 교수가 말한 거다.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책을 썼던 경제학, 보수 쪽 경제학과 교수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정하신 분이 쓴 책이다. 저는 저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게 2대1 기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류의 노무현 정부 때 폭등했고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폭등 조짐을 보인다는 기사를 정말 아마 수십 수백 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빠뜨린 게 하나 있죠. 그게 노태우 정부 폭등이에요.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예요.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보도했던 기사인데, 한눈에 봐도 여기는 다 이렇게 애게게 요 수준밖에 안 오르는 거고, 여기가 큰형님이네, 큰형님. 폭등의 큰형님,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한 뭐 막내 동생 정도 되는. 그래서 폭등하면 노태우 정부다. 폭등의 왕이다.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폭등을 하신 정부다. 그러면 뭐 이제 이거는 다음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진보 정부만 폭등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진보 보수를 아울러서 평등하게 골고루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폭등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먼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출렁거림을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부동산 경기 변동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8년간 정체되었다가 4년간 폭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8 더하기 4년을 계단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식 경기 변동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딱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은 왜 폭등했냐? 경기 변동 사이클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 변동이 왜 작동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자주 얘기할게요. 문재인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약 8 더하기 4년이라고 툭치면 이게 법칙은 아니에요. 귀납적인 거기 때문에 약 12년 이전, 문재인 정부 12년 이전이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로 12년 이전이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로부터 약 12년 이전이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로부터 12년 이전이 박정희 정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그렇게 올라요. 그래서 제가 5대 폭등사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진보 정부만 폭등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근데 온리 진보 정부인 건 사실이 아니다. 더 복합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딱 보면 이게 그냥 부동산 경기 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뭐 저 정부가 나쁜 정부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한쪽에만 덤탱이 씌우는 거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럼 모를까 아는데 일부러 이거는 삭제하고 뭐 이렇게 찍찍 지우개를 지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야마가 섹시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원래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한 급 위가 이제 어떤 전략가 기능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서강대 대학원에서 김영희 교수님이라고 투자계의 전설, 뭐 이렇게 분석의 전설인데, 제가 이분은 이제 닥터 둠으로 불리기도 해. 가끔 남들이 다 폭등한다 그러는데 곧 있으면 폭망할 거다 그러고, 남들이 다 폭망 얘기할 때 이제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좀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데이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표는 호드릭 프레스콧 필터라고 해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그냥 뭐 검색해서 찾은 건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거고,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세가 있고 순환이 있는데 추세를 다 제거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추세를 제거하는 기법이 있대요. 그 추세를 제거하고 그게 인구 증가, 기술 발전 이런 것 등등인데, 순수하게 경기를 순환적 요소만으로 보여주는 표가 이 표예요. 그래서 그 기법이 호드릭 프레스콧 필터라는 거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만든 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주택 데이터는 1986년 1월부터 있는데, 그 KB 데이터를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변동폭을 만들었는데 3번 폭등을 해요. 87 정확하게는 88, 89, 90, 91까지 해서 이게 노태우 정부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 아파트, 전국 아파트 두 가지를 가지고 표를 쭉 만들었죠. 그래서 강남이든 전국이든 뭐 약간의 계분이 있지만 대체로 슈퍼 울트라 메칸도로 폭등했다. 그래서 그리고 폭등의 크기도 알 수 있죠.
폭등의 크기도 대체로 이제 주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거는 그 아, 김대중 정부 후반기부터 폭등한 거예요. 어, 지금 이제 따닥 나갈게요. 방금은 폭등을 한 게 사실이다를 보여준 거야. 부동산은 경기 변동론이 있다. 부동산만 경기 변동론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경기 변동 사이클이 있고 조선업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시경제의 사이클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식 발표를 할 정도다. 근데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경기 변동과 무관한 사고를 하는데 그런 경기 변동 사고가 있다. 근데 경기 변동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아파트 명목 가격이 10억 원이 있다고 쳐요. 이거를 10억 원으로 합시다. 최병천 아파트가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10년 내내 10억이었어. 라는 어떤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실질은 3%씩 성장을 했고 물가는 연평균 2%였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3%와 물가 2%를 가정하면 합쳐서 5%예요. 그걸 이제 경상 성장률 또는 명목 성장률을 표현하는데 원래는 우리 집 아파트는 5%씩 꾸준히 성장했어야지 제자리인 거야. 근데 눈으로 보이기에 우리 아파트가 계속 10억이었으면 그 전체로 치면 실제로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표는 뭐냐? 우리 아파트에는 계속 10억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른 거는 올랐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거는 얼만큼 올랐냐? 10년으로 계산하면 반올림에서 16.3억이 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래서 원래는 10년이 지나면 경제 성장률 3%고 물가가 2%라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나면 우리 집은 16.3억이 돼야지 가치가 그대로 보존된 거야. 그런데 10억이면 엄청 떨어진 거죠. 이거를 거꾸로 표현해서 우리 집이 10억인데 얼만큼 떨어지는가를 거꾸로 계산하면 10년이면 계속 10년째 계속 10억이었으면 우리 집은 6.1억만큼 떨어진 거고 한 3.9억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8년간 떨어지고 4년간 폭등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8년 기준으로 보면 6.8억만큼 떨어진 거야. 실질 가치가. 그래서 최병천 집값이 우리 집은 10년째 내내 10억이야 라고 말하면 8년차 됐을 때는 우리 집 집값은 6.8억이 됐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실질 가치로 보면. 이 두 가지 표를 합치면 브라보콘과 정인면허 냉면과 볼펜 같은 거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다 반영돼요. 그냥 우상향하는 걸로 그냥 일사곡선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반도체, 조선, 부동산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 계단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 가치로 치면 떨어졌다가 명목 가치로 치면 오르는 건데 실제 현실에서는 명목 가치로 치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평 하고 올라요. 이해되시죠? 제자리 걸음하다가 평하고 올라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 KB 부동산 데이터를 장기 시계로 뽑으면 그렇게 나와요. 실제 데이터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8년간 정체되어 있다가 4년에 한꺼번에 따라잡기 때문에 막판에 폭등했던 4년을 단면으로 탁 잘라보면 야, 우리 월급은 5%도 제대로 안 오르는데 왜 부동산은 두 배, 세 배 뛴 거야. 너 정권 너 뭐 한 거야? 이 XX 같은 정권아. 하면서 온갖 화를 내는데 그걸로만 보면 두 배, 세 배가 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줌을 쭉 늘려서 12년을 주기로 보면 비슷하게 오른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수법을 많이 써먹는 집단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경실련 집단이에요. 경실련 집단이 문재인 정부 때 딱 그 커트에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세 배 뛰었다. 그 말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줌을 좀 길게 당겨가지고 12년을 주기로 보면 100%딱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이제 좀 약간 버퍼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실질 가치와 실질 가치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명목 가치로 치면 제자리였다가 펑 하고 뛰는 누워있는 L자형에 가까운 계단식 상승 구조를 보인다. 그래서 집값은 엄밀히 말하면 이 특이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엄청나게 많이 뛴 적이 없다. 착시 효과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학자들이나 이런 거 등등을 약간 멍청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온갖 뭔가 끼어드는 좌파 무당과 우파 무당들이 있는 거지. 부동산 무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기 변동이 작동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조선은 왜 사이클이 있냐, 반도체 사이클이 있냐라고 비난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냥 특징이 이런 거예요, 특징이.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의 사이클이 작동을 하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가격 상승기를 만나면 그 정부의 국정 목표는 대체로 가격 안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 공급으로 치면 가격이 폭등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낮추기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격 상승기여서 그래요. 가격이 폭락한 시기, 경제가 너무 침체된 시기를 겪으면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박근혜 윤석열 정부였어요. 그래서 수요를 확대시키고 공급을 억제하고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높이는 걸 쓰는 거죠. 참고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한 거여가지고 김대중 정부는 IMF로 경제가 완전 초토화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수출을 이빠이 늘리는 거. 그래서 고환율을 그냥 냅두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 대란을 남발한 거야. 지나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카드를 막 줘요. 신용불량자가 800만 명이 생겨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가 경제 활성화한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빠이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러니까 경제 침체기였던 게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여서 재밌게도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해준 대한민국의 두 개의 정부가 있어요. 그게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예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는 진보고 하나는 보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이었을 때예요. 여기는 이제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그래서 이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경제가 작살나 있던 상태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제로로 해준 두 개의 정부는 하나는 김대중 정부, 하나는 박근혜 정부였다. 왜 그랬냐? 사이클의 주기가 같았던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양도소득세 면제가 무조건 보수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다. 지금 이제 수요 공급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진보 정부는 왜 수요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쓰냐? 수요는 우리가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가 일반적이고 넓게 보면 규제 지역 지정, 뭐 조정 거래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구,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네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요 정책은 지금 당장 작동이 워킹되는 거고 공급 정책은 지금 의사결정에도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공급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너무나 진리, 팩트에 기반한 워딩, 우리 김현미 장관이 했던 명언, 주택은 빵이 아니다. 내가 빵이라면 밤새도록 만들겠다. 그 사람은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게 됐죠. 함부로 사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주택은 빵이다. 아무튼 주택은 빵이 아니다 그러면 요거도 먹게 돼요. 근데 실제로 주택은 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야 공급 정책 좀 써. 그 얘기는 너 병신아 불가능한 거 빨리 해봐. 이 얘기랑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사결정에도 10년, 20년 후에 공급되거든요. 정권 망해라.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빨리 불가능한 거 해봐. 불가능한 거 빨리 해봐.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는 2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했는데 노태우 정부는 뭐 그건 다음 타임에 얘기하고 노무현 정부는 2기 신도시를 지정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발표만 하고 실제로 진행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뭘 발표해도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책을 추천해 주신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이러저런 좀 문제점이 있으시다.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수요의 법칙이 되게 재밌어요.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법칙이라는 워딩과 공급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간단해요.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가 수요의 법칙이에요.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를 합친 게 수요 공급의 법칙인데 재밌게도 부동산 시장은 코스피가 3천에서 8천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늘어나겠죠. 코스피가 3천에서 8천이 되면 개나 소나 다 이제 코스피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늘어나요. 비트코인, 코스피, 부동산, 뭐 암호화폐, 뭐 아무튼 뭐 등등등
뭐 금도 그렇고 이제 뭐 미장, 뭐 나스닥, S&P 500. 그래서 한번 가격이 오르면 사람은 500원에서 1000원이 됐네. 그럼 그 다음에 2000원 또는 1500원. 적게 보면 1500원, 많이 오르면 2000. 이 방향을 자기 혼자 추세선을 혼자 그려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가겠네. 해서 어느 선까지는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로 수요가 확대되는 거고 이거는 인간의 심리 구조가 그런 거여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어, 그 공급의 법칙이 더 재밌어요. 부동산은 공급의 법칙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한다. 얼마나 강력하게?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오르면 약 2년 후에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보면 빨간 선이 가격, 회색이 공급선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공급이 움직여요. 가격을 따라가요. 거의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공급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진보 정부가 우리는 가격을 동결시키고 공급을 늘리겠습니다고 말하면은 그냥 그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션 임파서블인 거야. 그거는 마치 통화량을 이빠이 풀고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만큼이나 허황된 얘기예요. 이제 어느 정부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부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왕창 늘어나는데 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공급도 늘어나지도 않아요. 공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야. 진보 정부는 앞에서 제가 진보 정부는 공급을 적게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진보 정부는 왜 공급을 많이 했냐? 그때가 가격이 제일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제일 비쌌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자기 사재 틀어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민간 건설업자가 하는 거야. 가격을 끌어올려야지 공급이 되는 거고 공급을 촉진하는 방법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거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냥 막 정말 그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물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워킹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감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오시고 윤지영 씨부터 빠르게 소감. 뒤에 계신 분도 간단히 소감. 이래 소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네, 소감. 혜린인데 안 혜린이군요. 네. 네, 소감이나 질문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뒤에 계신 뭐가 유익했어요?